을 모시고 어, 정기선 그 경기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화면 공유 한번 되시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예, 좋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전준우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제 소개 좀 간단히 하면요, 저는 이제 머신러닝과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전기선 해운 시황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 논문으로 저희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 이제 탑저널 트랜스포테이션 저널에 예, 맞습니다. 저널에 이제 논문을 투고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삼성 SDS와 해운운임 시뮬레이션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모델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운임 예측 대상 항로가 좀 많습니다. 복합, 그리고 미서안, 미동안, 북유럽, 지중해, 중남미, 그리고 중동의 SCFI를 예측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복합 지수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연구 기간은 이제 2021년도부터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협력 및 펀딩 기간은 이제 우리나라 최대 화주 기업인 이제 삼성그룹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 연구 기간은 리버풀 대학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논문을 투고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설명 가능한 예측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측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예측이 왜 틀렸는지 또 맞다면 왜 맞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이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런 어떤 제가 이제 만들었던 이 모델링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연구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S사, 이제, 여기서는 이제 S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물류 흑신 그룹에서 지금 보게 되면 운임 예측 결과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삼성 계열사 간의 어떤 경쟁이 있었어요. 저희 삼성 SDS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글로벌 리서치 이제 과거의 셀이었죠. 이렇게 이제 운임 예측 결과를 가지고 계속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고 그 모델 대비 어느 정도 성능 우위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S사의 운임 예측 결과에 활용을 하고 있고 공통 예측 모델로 활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 중에 지금 앞에서 한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 교수님께 좀 찾아가 보고 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항상 10분, 20분을 얘기를 하면 저한테 1년치 어떤 연구할 거리, 생각할 거리를 항상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시면 물리혁신그룹뿐만 아니라 그리고 삼성전자의 통합사업 그룹에서 선사 장기 계약 협상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놀랐던 게 우리나라 기업들, HMM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SCFI 중심으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CMA, CGM, CCFI 그리고 머스크, CTS 각각의 어떤 운임 인덱스 서로 다른 것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하면서 S사 통합사업그룹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베이스시키고 선사들의 대응을 하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실 텐데 첼로스케어에서 이제 이 운임 예측 결과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보시게 되시면 시스템 리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저널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상위 탑 3% 안에 드는 저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이제 삼성에 제공해주는 모델도 있지만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접근한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러한 모델링을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2021년 한 5월, 6월 달쯤에 이제 삼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이 모델링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정말로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상관관계,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인과관계 또는 인과관계는 이제 원인과 결과죠. 이런 것들을 모든 변수들마다 하나하나씩 다 검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하나하나씩 검증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공급입니다. 이제 수요는 물동량이고 공급은 선봉량이겠죠. 그래서 왜 수요 공급이 선택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해운 시장은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한 교수님께서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포드 마리타임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게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더 시작을 해서요. 회복, 고점, 붕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시장, 그 해운 시장의 사이클은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점은요, 선복 공급 과잉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선사들이 이 선복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운항비 자체가 너무 낮은 거죠. 그렇죠? 운임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운임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공급량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는 뭐 블랭크 셀링 그리고 개선량을 증가시킨다든지 그리고 폐선량 그리고 감소 운항 등의 어떤 전략을 통해서 공급량 자체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회복 단계 그리고 고점 단계에 이르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공급 조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운임은 상승을 하게 되겠죠. 운임이 상승이 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시 결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개선량도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감소 운항도 할 필요가 없어지죠. 전부 다 이제 이러한 어떤 선박의 운항을 풀로 가동하면서 매출액을 이제 창출을 하게 되게 이렇게 이제 확보된 어떤 수익성을 바탕으로 선사들은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선박에 대한 투자가 되겠죠. 선봉량 증가에 대한. 이제 그러면서 이때 고점에서 발주된 컨테이너 선박들이 다시 재인도가 되면서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어떤 수요 공급 밸런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해운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러한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해서 발생되는 해운 시장의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수요 공급의 불일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해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발주하고 나면 발주부터 인도까지 뭐 지금은 짧아져서 2년이지만 과거에는 시간이 더 길었겠죠. 이러한 어떤 인도 기간 때문에 이러한 수요 공급 사이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변수들 중에서 수요 공급을 가장 핵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 수준, 마켓 센티먼트를 또 다른 변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해운 시장에는요, 해운 시황에 대한 기대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마켓 센티먼트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기대 수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어떤 해운 시장에 대한 기대 수준, 마켓 센티먼트는요, 운임 수준에 계속 반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만으로는 해운 운임 예측의 어려움을 항상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해운 운임 예측과 관련된 논문을 보면요, 보통 앞부분에 그런 말이 정말 많이 써 있어요.
정말로 많은 그 몇십 년 동안 이 해운 운임 예측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요, 대부분 다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정말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요, 원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해운 운임 수준에 대한 기대 수준, 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정량화시키기가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운임의 변동성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운임의 변동성은 결국에는 선사들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마켓 센티먼트와 관련된 이론들이 좀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에도 매입량, 매도량 이외에도 시장 투자자들이 뭐 패닉셀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용어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주식이 올라갈 때 막 한 번에 대량으로 산다든지 떨어질 때 갑자기 같이 판다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요, 지금 보시는 1937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결국에는 시장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요. 사피로가 2020년도에 뉴스 기사,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마켓 센티먼트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사실은 해운 시장에 2021년도에 적용이 한번 됐었어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의 자스민 교수가 벌크 시장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요. 저는 앞에서 그 리버풀 대학과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거는 전기선 분야였고, 이 부분에서 이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마켓 센티먼트를 적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구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어떠한 분석 방법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앙상블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모델을 사용을 하는 대신에요, 여러 개의 모델 조합을 해서 더 정확한 예측에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딥러닝 방식입니다. 물론 딥러닝에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XGBoost 또는 LSTM 기반의 딥러닝 분석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스템 다이나믹스입니다. 시뮬레이션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고요. 기본적으로 비선형 관계, 그리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현을 해서 사회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성 분석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마켓 센티먼트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고요. 크롤링 또는 혹은 스크래핑이라고 불리는 웹페이지 전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즉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출해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딥러닝, 시스템 다이나믹스, 감성 분석, 세 가지 분석 방법을 혼합을 해서 모델을 가까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기반의 LSTM입니다. LSTM 같은 경우에는요, RNN 아키텍처고요. 기본적으로 RNN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 초기 학습한 내용이 잊혀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LSTM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한 분석 방법입니다. 사실은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이러한 용어들은 굉장히 오래됐죠. 특히 머신러닝은 1970년도, 80년도 때부터 아마 이게 쭉 이어져온 모델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 2010년도부터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파이썬 기반의 딥러닝 분석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 방법을 이 모델링에 어느 정도 보조 느낌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다이나믹스입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시뮬레이션 기반이고요. 사회현상은 어떤 많은 비선형 관계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비선형 관계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딥러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비선형이 아니라 선형 관계를 주로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변수들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모델링을 통해서 비선형 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다음은 감성 분석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요, 중립 스코어가 있습니다. 중립 스코어는 0이고요. 그리고 부정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 스코어가 있죠. 즉, 시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게 긍정이면 0 이상이 되겠고요. 이게 부정이면 0 이하,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써 있지만 컨테이너 해운 시장은요, 마켓 센티먼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즉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 잡아내기 위해서 이 감성 분석을 적용을 했고요. 감성 분석을 수행한 개요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지금 보시면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감성 분석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뉴스를 처음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크롤링을 해오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시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크롤링을 해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은 구글 뉴스들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해운 전문지들, 로이드, 트레이드윈즈, PR뉴스, 마린리크, 플린문 이런 어떤 전문 해운 전문지를 선정을 해서 감성 분석 결과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집된 기사 수는요, 약 2,809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어떤 알고리즘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해운 운임 예측과 관련된 연구에서 그 서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로 그동안 많은 해운 운임 예측과 관련된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2020년 5월에 삼성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도 정말 많은 어떤 알고리즘들, 여러 뭐 데이터 업체들뿐만 아니라 삼성 내부적으로,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은 모델들을 처음에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딥러닝 방식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AI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이제 지금 여기 보이시는 패턴 인식 문제 또는 자질 학습을 위한 많은 수의 뉴런을 갖는 모델을 구성하는 어떤 기계 학습 기법. 그래서 근데 이제 단점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자, 제가 문제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2014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SCFI입니다. 이때로 저희가 딱 돌아가 보게 되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운임이 지금 여기 지금 마우스 보시면요,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운임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딥러닝,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특히 이 가중치가 최근 데이터에 더 많은 값을 주고 학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운임 자체가 마우스가 예, 운임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우상향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데이터 업체들은 그렇게 우상향한 상태에서 삼성의 결과값을 제시를 했고요. 저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어떤 조금 더 다른 예측 결과값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알고리즘은요, 아마 올해 이제 지금 삼성이랑 같이 특허 어느 정도 이제 공개를 하게 될 때가 오면, 특허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측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자간 관계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SCF의 예측을 위해서 3개의 수도 모델이 존재합니다. 수요, 공급, 그리고 마켓 센티먼트입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동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경기 동향 지수들을 활용을 했어요. 대표적인 PMI, 그리고 GDP,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인 CLI를 활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경기 동향 지수를 이용을 해서 물동량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 예측된 물동량 값을 가지고 SCFI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3가지의 어떤 큰 변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명목 선봉량, 운영 선봉량, 그리고 실 선봉량.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명목 선봉량을 설명드리면, 명목 선봉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의 어떤 개량량, 폐선량, 인도량 이렇게 3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서 명목 선봉량을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유 선봉량, 즉 개선량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의선봉량을 이용을 해서 운영선봉량을 모델링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운영선봉 자체가요. 팬데믹 기간에 공급량이 부족해서 SCFA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시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실선봉량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선봉량을 이용을 해서 SCFI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켓 센티먼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뉴스 기사 수집을 통해서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마켓 센티먼트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 말고도 또 다른 게 하나 더 존재하더라고요. PM입니다. PMI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 구매 관리자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구매 지수에 대한 그 예측이거든요. 예측값을 제시를 해줍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렇죠. 나는 이만큼 물건을 구매할 거다와 같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경기 마켓 센티먼트 그리고 뉴스 기사를 통한 마켓 센티먼트 이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요. 마켓 센티먼트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켓 센티먼트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SCFI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기본적으로 이 모델링을 수행을 할 때 어떤 인과관계를 좀 고려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의선봉량이죠. 이것들은 이제 어떤 선사의 정책이 될 수 있는데요. SCFI가 증가를 하면 또는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요. 유의선봉량은 줄어들 거고요. 반대로 SCFI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물동량이 감소를 하면 유의선봉량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SCFI의 물동량이 유의선봉량에 영향을 미치게끔 시뮬레이션이 돼서 전반적으로 어떤 밑에 세 개의 SCFI 예측을 위해서 세 개의 서브 모델이 존재를 하지만 각 SCFI가 또 유의선봉량 그리고 물동량의 유의선봉량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으로 피드백 루프를 가져가는 그러한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선봉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제가 이 모델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지금 이게 보시는 미서한 SCFI고요. 그리고 미서한 SCFI의 선봉량, 그리고 북유럽의 SCFI의 선봉량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알고 있던, 즉 컨테이너 선봉량이 부족해서 운임이 상승을 했던 어떤 결과를 전혀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상관관계가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즉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운임이 그 선봉량이 증가를 하면 운임도 증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전혀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로별 어떤 선봉량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글로벌로 좀 한번 봤어요. 사이즈별 왼쪽에 있는 게 사이즈별 컨테이너 선봉량 그리고 오른쪽이 글로벌 어떤 토탈 컨테이너 선봉량의 합입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팬데믹 기간에 여기 보이시는 어떤 팬데믹 기간에 상황이었어요. 그래서요, 정시성이라는 변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정시성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뭐 종료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단계별로 어떤 모델링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요. 올해 1월에 삼성과 같이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프로 넣지 않고요. 제가 썼던 논문의 어떤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컨테이너 선봉량이 코로나 기간에 운임이 상승했던 거를 전혀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시성을 반영한 저희는 이제 실선봉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실선봉량을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코로나 기간에 컨테이너 선봉량이 이만큼 부족해서 운임이 상승한 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위해서요. MAP를 활용을 했습니다. MAP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고 수치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 안으로 들어오면요. 매우 정확한 모델이고요. 20% 안으로만 들어와도 정확한 모델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델 자체가 여러 모델들, 여러 데이터 업체들, 그리고 삼성 계열사, 삼성 내부적으로 경쟁을 어느 정도 경쟁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이기고 온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확도에 대한 히스토리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서안부터 미동안, 북유럽, 그리고 지중해, 남미, 중동 이렇게 6개 노선에 2021년 6월에 저희가 예측값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부터 2021년까지 2021년 12월까지 예측값을 평가한 결과고요. 그때 이제 운임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평균값을 보게 되면요. 미서안이 약 6%, 미동안이 9%, 그리고 북유럽이 11%. 지금 메인 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중동도 한 15% 내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 모델로 평가가 되었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 모델이 선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계속 경쟁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쪽에서 얘기했을 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 운영 계획에 반영이 되고요. 선사들과의 계약 협상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예측 결과에 따라서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지금은 이제 월별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매주 운임 테스트를 했었죠. 여러 계열사들이,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서안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2022년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2022년도도 굉장히 정확했어요. 6월 달까지 미서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거의 뭐 10% 내외로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2022년 7월에도 저희 모델이 선택이 돼서 이제 어떤 삼성 운영 계획에 반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022년 7월에 예측 정확도가요,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 보면요, 예측 정확도 그 오류율이 거의 35%, 4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설명 가능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설명 가능한 예측 모델이어야지만 모델이 수정이 되고 왜 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떨어진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전기선사들의 어떤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3분기죠. 3분기 때는 물동량과 해운 운임이 일반적으로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계절성을 역행하게 돼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2022년 6월에 미서한 실적이요. 7,551달러였어요. 근데 2022년 7월에는요. 하락을 하죠. 운임이 6,949달러, 그리고 5,892달러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물동량 전체가 하락을 하면서 특히 중국에서 미성 간 물동량이요. 다른 항로가 하락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시점이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거의 30%, 40%가량 하락했죠. 중국에서 미성 가는 물동량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운 누님이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요.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정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딥러닝 모델들이 굉장히 약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패턴에 의존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 어떤 수요 공급 기반의 모델링은요, 이러한 어떤 오류들, 에러율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설명량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매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그리고 매월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테스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모델링을 수정했던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를 이제 종합한 결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주 테스트했고 그리고 매달 어떤 결과치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히스토리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가 여기 밑에 있는 이 회색 있죠. 이 회색 같은 경우에는 매주 테스트했던 어떤 히스토리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테스트했던 어떤 결과들의 종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결과들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4분기 평균의 MAP, 즉 에러율이죠. 에러율들을 종합한 결과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복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2022년 4분기입니다. 5%, 그리고 미선도 5%, 미동안이 5%, 북유럽이 10%, 메인 노선 같은 경우에는 10% 내로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이제 2023년, 2024년 4년에 대한 해운 시황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설명 가능한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설 신조 계약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요. 2014년 1월부터 그리고 2022년까지의 컨테이너 선박 신조 계약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요. 2021년 3월달 계약량이 약 100만 TU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시면요. 2021년 3월 계약량이요. 2017년 토탈입니다. 82만 TU. 그리고 2019년 79만 TU. 즉 2017년 19년의 어떤 토탈 컨테이너 선박 신조 계약량보다 2021년 3월 계약량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컨선 신조 계약량 2021년만요. 434만 TU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는요. 2019년 79만 TU 대비 약 5배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사이클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죠. 해운 운임이 고점에 다다랐을 때 해운 선사들은요 경쟁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을 발주를 하고 그로 인해서 붕괴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팬데믹 기간에도 발생이 된 겁니다. 물론 뭐 머스크는 이거를 역행을 했죠. 머스크 관련해서 뭐 제가 정리하고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혹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발주된 컨테이너 선박은요, 결국에는 언젠가 인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량을 좀 보게 되면요, 뭐, 왼쪽에 있는 거는 시뮬레이션 결과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MSI 리포트 기준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했던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MSI 리포트 기준이 조금 더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보수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선 인도량 전망을 보게 되면 2024년이 약 254만 TU로 분석이 됐고요. 2020년 86만 TU 대비 약 300 환경 규제를 인해서 발생되는 폐선량도 많을 텐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폐선량 그리고 어떤 선박의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 사이클이 좀 겹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2023년에는 약 25만 TU의 폐선량, 그리고 2024년이 86만 TU, 그리고 2025년이 약 75만 선봉량에서 폐선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사실은 MSI 리포트 기준이고요. 학생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예, 아마 정 교수님이 새로 아마 들어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게 갑자기 끊겼네요. 예, 교수님, 예, 혹시 이게 뭐 상태가 많이 안 좋나요, 지금? 예, 예. 지금 하시죠. 괜찮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07, 2024년, 2,919년 대비, 2019년 대비 20%, 29%가 증가한 작년 대비 공급량이 지금 보게 되면 한 8에서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임이 상승하려고 하면요, 공급이 이만큼 늘어났다면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먼저 미국의 실질 GDP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고요. 2030년까지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일단 먼저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팬데믹 기간 네, 굉장히 GDP 자체가 전년 분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계속 하락하다가 2024년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그런 한 0.75% 하락, 그리고 2024년이 약 1%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GDP 바탕으로 예측된 물동량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물동량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보게 되면 2021 운임이 급상승했을 때를 보게 되면 물동량이 거의 2020년 대비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2022년은 약 3.4%, 2023년이 2022년 대비 약 5% 정도의 하락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물동량 전년 대비 증감률이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물동량 자체로 보게 되면 한 2%, 3% 증가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글로벌 컨테이너 선봉량 같은 경우에는 약 8%, 9% 정도의 그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에 물동량 자체는 2%, 3%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켓 센티먼트입니다. 마켓 센티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빨간색은 중립 스코어입니다. 0점이 기본적으로 중립 스코어고요.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긍정이고 밑에 있으면 부정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딱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운임 자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운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센티먼트의 어떤 연도별 스코어를 보게 되면 2020년이 약 2.77, 그리고 2021년이 2.3, 그리고 좀 운임이 떨어지기 시작한 2022년이 0.5, 근데 2023년은요, 더 좀 안 좋습니다. 0.514. 그리고 2024년에 약 1.3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요, 공급, 그리고 마켓 센티먼트 기반으로 운임을 2024년까지 예측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래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은요, 보기 쉽게 2019년의 어떤 평균 운임 수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810포인트, 2019년의 평균 운임 수준이 810포인트입니다. 이래서 보게 되면요, 운임 결과가 예측된 결과값을 보게 되면 2023년 하반기부터 운임이 810포인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는 이렇게 분석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왜 운임이 2019년도보다 떨어지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애초에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요. 수요 공급 밸런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X축은요. 1월부터 12월까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먼저 2020년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팬데믹이 시작이 됐던 지금 보시는 그 운임이 지금 수요 공급 밸런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이 기간에 운임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2021년도 수요 공급 밸런스입니다. 이때 보게 되면요. 수요 공급 밸런스가 지금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운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가 파란색이고요. 2023년이 검은색, 2024년이 6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019년도 파란색 그래프 대비 2023년 검은색, 그리고 2024년 이 갈색 그래프는요. 결국에 가면 갈수록 2019년도보다 수요 공급 밸런스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공급 자체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지금에서 수요 공급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델이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과제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선사들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결국에 선사들은요, 운임이 이렇게 떨어지면 운임을 방어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형 선사들의 마지노선은 한 10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 중소형 선사들은 한 1500 정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임이 이렇게 떨어지면 선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해운 시장의 사이클을 봤을 때 결국에는 공급량을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블랭크 셀링, 그리고 감소구나,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것이 있겠죠. 특히 최근에 지금 많은 글로벌 얼라이언스들이 임시 개량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알파라인에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요. 올해에만 약 36만 TU의 컨테이너 선봉량이 임시 결항으로 다 추가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이 모델에는 빠져 있고요. 물론 이러한 임시 결항이요. 단순하게 어떤 바로 운임에는 반영이 되진 않을 것 같은 상황이기는 해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2021년 3월에 약 100만 TU가량의 컨테이너 선박이 발주가 됐고요. 그 발주된 선박들이 인도가 이제 3월달 그리고 4월달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이 블랭크 셀링을 한다고 해도 인도되는 컨테이너 선박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임 방어가 실질적으로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사점입니다. 불안기의 운임 예측은요, 특히 중소형 선사들한테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불안기에도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특히 어떤 예측된 운임 수준에 따라서 운항 일정과 선박수를 조정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예측된 운임 수준을 가지고 선사들과 화주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화주에 대해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 매주 운임 예측 결과를 비교를 했어요. 매번 나올 때마다 이 어느 정도의 결과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선사와의 손익 계산을 2년 후까지 항상 계산을 했어요. 그것도 매주 계산을 했습니다. 매주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선사와의 계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CFI, 그리고 CMA, CGM은 CCFI, 그리고 머스크는 CTS, 그 외에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요. 선사와의 계약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정말 많은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사들은 과연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운을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논문을 쓰고 있는 학자로서 아쉬움이 들어서 마지막 부분에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좀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중간에 좀 많이 예. 좀 끊어져서 그래요? 좀 예. 이해가 좀 그렇기는 한데 예. 나중에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좀 예, 올려주시고 예, 좀 토론 시간에 한번 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예, 어, 이 뭐 어려운 그 모델 자체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예, 어려울 거고 뭐 전체적인 것만 아마 이제 그 공급이 좀 많고 그 공급이 아까 8, 9% 예, 정도가 정대가 있지만 수요는 2, 3%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과잉되고 그 전기선사들 얼라이언스가 뭐 블랙 어, 그 결항 등으로 그 대비를 해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그 우리가 막 그보다 깊이 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오늘 지정 토론은 좀 화주 측에 계시는 두 분한테 그 말씀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 어, 좀 물동량 또 운임에 예, 대한 예측을 정문기 그 박사님하고 이정훈 우리 차장님 그 금호 타이어 계신데 두 분한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정문기 박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해상품 연구센터의 정문기입니다. 오늘 그 전기선 컨테이너선 해운시양 예측인 포캐스팅 관련한 그 강의는 전준우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예측 그 모델링을 이제 세 가지 큰 그 팩터 인자를 가지고 이제 수요 공급, 마켓 센티멘털 관련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모델링을 하신 게 많이 인상 깊고요. 향후에 이제 우리 전기선 그 컨테이너 해운 시황 예측할 때 예측의 적합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좀 그 현재 시황 관련한 내용들하고 중장기, 단기, 중장기 예측 관련한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높고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해서 해상 운임이 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운임이 회복되는 부분도 지금 이제 더딘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 SCFI 지수가 사실 이제 코로나 발발 이후에 2022년 1월 달에 이제 5,110포인트를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상하이 봉쇄령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올해 작년 말에 1,108을 찍었고 그 2023년 올해 3월 28일까지 해서 908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924, 그제 924를 4월 6일까지 해서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이제 4월 초에 오면서 이제 16포인트 지수가 약간 상승한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 말 대비해서는 16.6% 정도 하락한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SCFI가 올해 이제 4월 들어서 이제 908에서 924로 16 지수가 이제 오른 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시장 수요가 회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전기선 해상 운임 관련해서 이제 대형 화주들 위주로 작년 연말부터 이제 하락된 시장 스팟 운임 수준이 있습니다. 그 낮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선사와 대형 화주 간에 장기 운송 계약이 또 재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 2023년 이제 올해 들어 추가 하락된 시장 스팟 운임에 대해서 이 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이제 지속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수요 측면하고 그 공급 측면 그리고
그 마켓 센티멘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 측면에서 잠깐 보면 그 어차피 세계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시장이 소비가 그 둔화됨에 따라서 그 시장 권역별로도 산업별로 제품별로도 이제 그 시장 유통 부분에서 재고가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고 재고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성적 물동량,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회상 운송의 상승 회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부터 계속 시장의 재고 부분은 높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그 소비 시장들이 이 뭐 수요가 이제 약화되지 않는 한은 약화되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해상 운송 수요가 위축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급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물류 대란이 발생했고 그때 이제 선복 부족 현상 부분, 컨테이너 장치 부족, 그다음에 포트 컨제이션, 그다음 운항 정시성이 이제 낮은 하락한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전 항로에서 이러한 뭐 선복 부족이라든지 운항 정지성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기간에 이제 해상 운임 시황 부분에 예측을 해보면 뭐 약간의 4월 들어서 SCFI가 924로 약간 상승됐고 중국 닝보 컨테이너 운임 주수도 뭐 21개 항로 중에 15개 노선에서 이제 운임이 상승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바로 회복세로 돈다 이렇게는 예상을 안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시장 경기 침체가 이제 벗어나고 선복도 조정이 되고 화물 수요가 증가하면 좀 해상 운임도 시황도 안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무기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종훈 금호타이어 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금호타이어 글로벌 물류 관리팀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해마다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그 해상 입찰을 시행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그 입찰 담당자로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고 지금은 또 1년 만에 정반대인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주 입찰은 매년 5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기타 지역은 6월 달에 하고 있는데 미주 같은 거는 보통 타이어 업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은 반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미주 비딩을 할 때가 5월이었고 5월부터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한 4월 초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미주 같은 경우는 선복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임도 매우 고선임이었고 그리고 일부 메이저 선사들은 계약 기간을 2년 단위, 보통 저희가 1년을 하는데요. 2년 단위로 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선복을 제공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굉장히 고점인 시점에서 이제 2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화주 입장에서는 정말 뭐 억울한 면도 있고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한 선사 같은 경우는 좀 운임 문제 때문에 계약이 지연이 돼서 5월 넘어서 가까스로 계약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시점 이후로 북미 또 시황이 하락하게 돼서 이제 담당자로서는 계약을 잘 했나 못했나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면 작년 한 해는 정말 유례 없이 시황을 예측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 시황 예측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요. 과연 정기선 시황에서 시황을 예측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회의론까지도 많이 이제 들게 됐던 상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빅데이터를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범위한 데이터를 잘 이제 모아서
이제 거기서 주안점을 찾아낸다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한 해가 지난 시점에서는 또 반대의 상황에서 과연 이 이제 보통 10년 불황인데 이제는 경기선 시황에서 이제 또 장기 불황이 오는 것은 아닌가. 또 이 시점에서 또 과연 시황을 예측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서는 오늘 이제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정기선에 있어서 2024년까지 어떤 시황을 예측하는 것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란 부분도 있었고 또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담당자 조금 불안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계약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 좀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좀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뭐 6개월 단위, 뭐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은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의 좀 뭐 매달 한두 번씩 이렇게 좀 비딩을 하면서 계속 이제 운임을 갱신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한 달 단위로 했을 때도 이제 매달 첫째 주에 비딩을 하고 나면 이제 부킹을 하는 시점에 한 1, 2주가 지나면 시황이 또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한 달에 한 번도 좀 버겁다. 2주에 한 번씩 비딩을 하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저점에 이제 GRI가 선사들마다 발표가 돼서 운임이 또 올라가는 시점인데 한두 달 전만 해도 선사들이나 포워드 분들을 만나면 지금이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 적기다. 장기 계약을 하지 않으면 또 운임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지나도 운임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여기 계신 많은 현인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 벌크를 담당할 때 어떤 포스코 같은 큰 화주 기업들은 장기 계약과 단기 계약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딱 비율을 나눴었습니다. 뭐 7대3이면 7대3, 6대3, 6대4.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장기 계약을 묶어 가고 나머지는 시황을 반영한 계약들을 좀 운영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계약을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다 장기 계약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은 일정 정도는 좀 장기 계약을 어느 정도는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 이유는 뭐 안정적인 선복 확보도 있겠지만 뭐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또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왜 장기 계약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시황을 예측할 수 있는 좀 백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참 현업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런 자료들을 또 신빙성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갖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황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은 장기 계약을 좀 갖고 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처럼 앞으로는 장기로 이제 불황이 될 거라는 예측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측 모델을 좀 더 많은 화주 기업이라든지 더 많은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준비하신 입장에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이 모델을 바탕으로 어떤 화주 기업들이 이제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장기 계약이라든지 단기 계약의 그런 비율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을 좀 나눠서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또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예측 모델을 좀 활용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런 활용도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어떻게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두 분의 지정 토론에 대해서 전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좀 시간이 조금 네.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 네. 질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문기 박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SCF가 조금 오르기는 했죠.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요, 메인 노선들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중동 그리고 남미 이쪽 노선들이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중동이 지금 한 16%, 그리고 남미가
한 20%, 24%, 뭐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제가 오늘 소개드린 SCFI는 복합지수잖아요. 모든 항로에 대한 복합지수이기 때문에 상승한 걸로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 포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어떤 물동량 자체가 다른 항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미서한이. 이거는 뭐 지금 아예 계절성도 전부 다 무시를 했고요. 거의 30%, 40%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분명히 뭔가 물동량의 재배치 또는 어떤 공급망 재배치 이런 거라고 지금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아직은 지금 현재 어, 작년부터 시작된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고 나서 이런 물동량들의 어떤 변화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정훈 차장님에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어떤 해운 운임과 관련된 예측을 제가 2017년 그때부터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새로운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는 공급, 특히 대형 선박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제는 좀 살겠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없던 일이 없겠지.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제 삼성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손익계산을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금 현재 운임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4년까지 봤을 때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장기 계약을 갖고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화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으로 최건호 아빠님께서 이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PMI 데이터가요, 월 단위로 나오고요. SCFI는 주 단위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파이썬이나 딥러닝 쪽에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기본적으로 타임 베이스 기반의 시뮬레이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 울려 1개월을 4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즉 주 단위로. 그래서 4개로 쪼개는 건 SCFI가 들어가고 월 단위로 들어가는 거는 PMI나 이런 물동량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역시 우리 그 권호인 척척 박사님께서 예,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준우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핫한 정도가 아니고, 잘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해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선두에 전준우 교수님, 한종길 교수님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예, 우선, 이게, 제가 보는 게 시황이 하나 있고요. 흐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망, 이벤트 이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제목에 해운 시황 예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쭉 들어보니까 해운 시황 예측이라기보다는 해운 시황의 흐름 예측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모델을 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인구 쪽도 이렇게 그 전망을 해볼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팬데믹 초기에 대부분의 저 전문 기관들이 컨테이너 선사 큰일 났다. 이거 뭐 물동량 다 빠지면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브랭크 세일링을 왕창 했죠. 근데 여기에 드러난 것들 중에 하나가 차이나 이펙트입니다. 미국의 소비 급증이 갖고 온 것도 하나 있었지만은 차이나 이펙트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은 시장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선복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선매를 합니다. 선매라는 거는 내가 다음 스페이스를 미리 예약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다 다음의 것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발 운임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 세계에 컨테이너 운임이
폭발하는 그 기폭제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수님이 차이나 이펙트에 대한 그 센티멘트 또는 차이나 이펙트 그런 거를 감안하셨는지요? 그게 하나 있고요. 아까 그 이정훈 차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한국 화주 기업의 고민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물류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주 기업하고 선사의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적인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기업에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에 미래를 판단하는 게 너무나 짧은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도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사태임을 뻔히 알면서도 초기에 선복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 수단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말 2021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시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죠. 지금은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반대가 되어 있는데 또다시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과연 장기 계약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게 한국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 뭐 일주일 단위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비딩을 합니다. 그리고 길어서 6개월. 이 얘기는 다른 나라에 없는 대단히 한국적인 특징인데 바깥에 나가면 대부분의 계약은 1년 단위로 돌아가죠. 그리고 1년 이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계약이 갖는 의미가 화주기업, 물류기업, 선사, 항공사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창구가 있고 트러킹이 있고 철도가 있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거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요율을 구득하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 교수님 지금 이 모델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까 2년 예측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코로나 작년 그 하반기 8월 9월서부터는 예측치가 많이 빗나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시황의 반전도 예측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코로나 초기에 운임이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리라는 것들도 그 예측에 포함이 됐고 그게 가능하였는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이펙트는 뭐가 들어갔냐면요. 중국 GDP랑 그리고 중국 CLI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제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중국 이펙트를 최대한 잡으려고 각 노선마다 사실은 중국 이펙트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운임이 올라갔고 그리고 내려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임이 이제 작년에 7월, 8월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요, 사실은 기존의 어떤 저희가 이제 2022년 한 7월, 8월 달쯤에 사실은 삼성의 어떤 경영 그 모델에 선택이 되었어요. 왜 선택이 됐냐면 이 운임 하락했던 거를 사실은 잡았던 모델이 제가 만든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1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임이 상승했던 부분에 가중치가 너무 많이 가해져서 사실은 다른 그 변수들이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하게끔 그래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 모델이 좀 선택이 됐었죠. 제 것도 이제 운임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는 맞추기는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거를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결과에서 보여드렸지만 다만 어떤 운임의 상승과 어떤 하락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맞춰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에서 좀 선택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리버풀 대학이랑 같이 썼던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요, 기존에 썼던 어떤 알고리즘 위에 다른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기존의 좋은 저널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저희 그 트랜스포테이션 분야 또는 이 운임과 관련된 분야 국제 저널에서도요, 대부분 다 운임 예측과 관련돼서 포인트로 드는 게 뭐냐면 운임의 정확도예요. 그냥 트레이닝 구간에 미래 예측값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년 후까지 운임을 예측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모델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낸 어떤 저널이 굉장히 상위 탑 저널이기 때문에 나오면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보다 공신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한종길 교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바쁘시 뭐 한 교수님이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항상 제가 이렇게 많은 어떤 아이디어도 얻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한 교수님이랑 같이 뭔가를 하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정 교수님, 저도 좀 두 가지 좀 예, 말씀드릴까 하는데, 예, 첫 번째는 그 아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뭐가 좀 안 맞았는데 그걸 정시성을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서 예, 보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제가 아까 듣기에는 그 인과가 잘 예, 이해가 안 됐는데, 정치성의 어떤 측면이 그 수치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맞아졌다는, 그걸 조금 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직도 이게 뭐라 그럴까, 좀 비밀스러운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넘어가셨는지, 뭐 좀 영어 그런 거라면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시면은 그 정시성이 어떤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예,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도 그 우리 해운에 계신 분들이 그 이제 결항, 그걸 네, 아주 너무 쉽게 이제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네, 이제 개별적으로 뭐 어떤 천사가 아이고 우리가 배가 너무 많이 투입돼서 10척 중에 한 척은 결항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얼라이언스 안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4개 회사가 우리가 좀 공급이 많으니까 배를 좀 결항시키자고 하면은 그게 그 경쟁법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선사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각자 했다고 하지만은,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3대 얼라이언스가 9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점유율이 뭐 80부터 해서 계속 이제 미국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라이언스도 못하게 그 법안이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볼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결항을 가볍게 이제 생각해서 그 공급량을 결항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서 건조도 막 그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면은 좀 앞으로는 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그 예측에 이제 모델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뭐 그걸 아마 센티멘트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속이라는 요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감속이라는 것도 결국은 공급을 줄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환경적인 요소를 가꾸기 이제 국내법으로 이렇게 좀 입법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경쟁법을 피해갈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정시성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좀 인터넷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지금은 괜찮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좀 혹시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교수님?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글로벌 컨테이너 선봉량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글로벌 컨테이너 선봉량, 즉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선봉량이 부족해서 해운 운임이 상승했던 게
지금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선박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컨테이너 선봉량 자체가 실제로 어디 사라진 게 아니라 바다 위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뭐 스에즈 운하도 예, 있었고, 그리고 뭐 항만 한국에도 있었고, 노동자들 파업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컨테이너 선박들이 제때 회전을 못하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컨테이너 선박이 부족했던 부분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시성을 이용을 해서요. 컨테이너 선박이 제때 도착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컨테이너 선박이 얼마만큼 부족하고 얼마만큼 제때 도착하지 아,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예,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말로는 15%가 네, 잠겼다. 예, 맞습니다. 예, 컨테이너 선박하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예, 각 예, 항만에서 이동이 안 되고 잠겨 있다. 예, 항구에서 뭐 그 백척이 놀고 있었다. 예, 그 표현을 이제 정시성으로 이렇게 하셨군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시결항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법적인 부분들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 2020년도에 물류 대란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거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부족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부족 문제. 이게 발생됐던 원인을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임시 결항이었거든요. 많은 선사들이 물동량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임시 결항을 늘리면서 컨테이너들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다 이상한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동량이 회전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이제 교수님의 법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보면 임시결항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혹시 모델링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제가 또 공부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인가 그 부산 항만공사에서 개최한 그 국제 세미나에서 그 외국의 전문가가 와서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이게 그 결항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이게 그 이번 대란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예,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더 좀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은 백종실 교수님 혹시 질문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네, 한준길 교수님 말씀하시나요? 예, 뭐 다른 예, 분들이 이 예, 질문이 말씀하시죠. 예, 없으시면 예, 예,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 예, 이 당부의 말씀 겸해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우리 전준우 교수가 발표한 이 연구 방법, 그러니까 그 예측 방법은 지금까지 해온 해운 경기 예측 모델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법입니다. 기존의 연구 예측 모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 그래서 그 추측의 근거가 뭐 굉장히 빈약하거나 그래서 제대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이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막 끌고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빅데이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예측을 하니까 이렇게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예측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그 이제 그 예측자의 책임을 회피해 나가는 그런 식의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과는 달리 앞으로 석 달 뒤에, 앞으로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그리고 뭐 2년 뒤에, 3년 뒤에 SGFI가
태평양 항로에서 미세한 항로에서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도 다시 복귀가 가능한 그런 예측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측 방법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화주 기업도 마찬가지, 이 선사도 마찬가지, 이 너무 이런 그 예측에 대해서 뭐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굳이 경기 이 지수에 대한 예측이 필요 없이 그냥 선사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운임을 얼마 그냥 해줘라고 하면은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또 선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마켓 리더가 되지 못하니까 시장에서 그냥 운임이 얼마 나오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해운 경기가 안 좋으나 경기가 아주 좋으나 해운 선사는 반드시 앞으로 2년 3년 뒤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대한 그런 일들을 메인으로 해야 하고, 화주도 그저 그냥 선사를 뭐 이렇게 선사에다가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다른 대형 화주들의 그런 방법들처럼 적어도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가지고 갈 때 그걸 갖다가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화주나 선사가 다 이런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국의 예측 기관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라고 하면, 이 예측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한 자리에 3년 이상 앉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국책 연구기관에도 마찬가지, 그건 화주기업도 마찬가지, 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기 오류에 대한 수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확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저희들과 같은 대학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이걸 갖다가 정확도 높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예. 대학 교수들은 연구를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한 주제를 정하면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작년에 내가 했던 연구에서 내가 추정했던 그런 방법에서 뭐가 실수였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 전준우 교수가 이제 지금 이거 삼성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를 예측하는 데 들어가는 데이터를 구입하는데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대학 교수가 자기 이 개인 연구비로 살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삼성에서 이렇게 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삼성하고 공유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운 기관, 해운 그 관련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선사라든지 또 화주 관련 단체에서 이 연구를 조금 그 데이터 구입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예측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나라 전체 화주 선사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연구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는 걸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좀 공적인 개념을 좀 도입하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마치도록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정관 그 전 교장 선생님한테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는데 지금 준비가 되시는지 모르겠고요. 마치기 전에 그 이제 컨테이너 지금 항만 쪽에 계시는 이성미 본부장님 혹시 계세요? 혹시 뭐 컨테이너 쪽에서 좀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하시고 그 마무리 이야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관 교장 선생님 혹시 계세요? 예, 교수님, 저는 오늘 늦게 들어와서 마지막 부분만 들었네요. 예예. 그래도 모델링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오랜만에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 교수님께서 그 모델링에 예.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는데 잘 듣지 못해서 너무 좀 아쉽네요. 네, 그러나 그것이 독자적으로 한국적 모델을 개발해서 우리 화주들이나 또 선주들이 쓴다면은 크게 예예. 해운 발전에 또 선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하고,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 개념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교수님들이 10년, 20년, 30년 한다면은 더구나 또 이제 AI가 연결돼서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되고 또 응원을 보냅니다. 정말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말씀 잘 예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해양진흥공사에서도 사람들 들어와 계신데 요즘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전준우 교수님 또 SSCI 스코프스 논문도 많으신데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그렇게 하기는 아주 대단한 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준길 교수님이랑 두 분이 또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김창진 그 실장의 내양해운 관련 그 설명 그리고 전준우 교수의 정기선 시황 예측에 대한 그 강의를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 공부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그 김동원 새 총장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언제 할 때 한번 오프라인 할 때 불러주시면 그 와서 인사하겠다 이렇게 그 하셔서 우리 김면빈 선생님 하시는 제3권이 아마 한 3주 뒤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마무리할 때 4월 중순쯤에는 고려대학에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또 식사도 하고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션 폴리텍 그 학생들하고 인천 해사고등학생들 계속 들어오시는데 요 두 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뭐 저 이수정 받아두시면은 장차 그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발표 또 토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